반갑습니다. 네, 오늘 빙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빙하로 지구 과거를 연구한다는 걸 좀 생소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저는 극지연구소 신진아인데요. 혹시 극지연구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극지연구소는 무슨 연구를 하는 곳일까요? 네. 제가 2022년도에 극지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저 극지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다들 저 남극에 계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극지연구소 하면 많이 다들 떠올리시는 게 남극 세종기지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극지연구소는 인천 송도에 연구소가 있고요. 저희가 연구하는 곳은 지구의 극지를 연구를 하는 연구소입니다. 극지라고 하면은 북반구 66.5도 이상에 되는 지역, 그리고 남이 66.5도 이하 되는 지역을 극지라고 하는데요. 극지의 모든 과학을 연구하는 곳이 극지연구소입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는 것은 빙하인데요. 네, 빙하가 남겨놓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나요? 어떤 게 떠오르나요? 얼음. 네. 또 그리고 네.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둘리도 떠오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빙하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네. 또 뭐가 떠오르나요? 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떠오른 단어가 빙하인 것 같아요. 근데 빙하학자인 저는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여기 이 두 개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북반구 극지역인 그린란드 현장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이고, 이거는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현장에 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남극에서 월동대원으로 근무하던 친구가 보내준 사진인데요. 빙하가 떨어져서 둥둥둥둥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빙산입니다. 둘리가 타고 온 게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극 대륙 사진인데요. 제가 떠오르는 그 빙하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빙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빙하 시대라는 것은 극지역이라든지 중위도 지역에 빙하가 확장되어 있어 잘 발달된 시기를 빙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빙하라는 단어를 듣고 빙하가 어떤지를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빙하가 익숙한데요. 그만큼 지구상에 지금 빙하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지구의 역사상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빙하가 존재하던 시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빙하를 볼 수 있었던 파란색이 빙하가 있었던 시기들을 나타냈는데 빙하가 있었던 시기는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빙하가 발달된 시기는 별로 없었었고요. 심지어 지구가 처음 형성됐었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특히 지구가 형성이 되고 이때는 소행성 충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지구가 화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멀리서 지구의 사진을 찍었으면 아마 이렇게 불타오르는 듯한 모습이었을 텐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소행성 충돌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구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는 워낙 소행성 충돌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구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거의 대부분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고요. 38억 년 전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뿜어내는 식물성 박테리아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 덕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지구가 점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눈으로 전체적으로 덮였던 시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빙하가 전체적으로 발달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낯설지만 지금은 사실 지구의 역사상으론 추운 빙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빙하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음 빙가 강하자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연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극지역, 남극이랑 그리고 그린란드 대륙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중 내내 눈이 내립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에는 비가 내리는데 겨울에만 눈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계속 눈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고 녹지 않은 상태로 연속적으로 계속 내린 채 두껍게 얼음 형태가 되고 그런 것을 빙하라고 하는데요. 아주 두텁게 형성이 되다가 아주 무거우니 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고체 형태지만 실제적으로 빙하는 흐르고요. 그래서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쌓인 것을 빙하라고 하는데 빙하가 쌓일 수 있는 곳은 눈이 녹지 않고 연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것을 설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선이라는 것은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일 수 있는 최소의 높이를 설선이라고 하는데 극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가 높고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바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역에는 대륙 위에 바로 이렇게 쌓일 수 있고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입고 갔다 하더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터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100m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면 0.6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산으로 가도 우리가 또 빙하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적도 지역의 킬리만자로에도 빙하를 볼 수가 있고 중위도 지역인 뭐 히말라야 아니면 안데스 산맥에도 우리가 익숙한 빙하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극지역만 아니더라도 높은 산에만 가더라도 빙하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빙하 코어는 일종의 지구가 써내려간 일기장 같은 건데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구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자연적인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겨울철에 눈이 내렸던 그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내릴 때 요즘에 미세먼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들도 눈송이들과 함께 이렇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불로 인해서 발생된 수덩이라든지 아니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화산재 같은 경우도 눈송이들과 함께 이렇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과거에 대기들도 빙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빙하 최상단에는 눈송이가 거칠어서 이렇게 있다가 대류를 하다가 그 이하는 확산이란 원리로 이렇게 과거 대기가 빙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먼지 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화산 활동이 발생이 됐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남극에서 얻어낸 빙하 코어인데요. 빙하 코어라는 거는 빙하를 수직으로 얻어낸 원통형 시료를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원통형의 시료이고요. 직경은 한 10cm 정도가 됩니다. 이 빙하는 실제적으로 관찰하면 얼음과 굉장히 다른데 오른쪽 그림은 빙하를 얇게 잘라서 관찰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점점점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 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뽑아내서 이용해서 보면 과거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뭐 메탄이라든지 그런 농도를 복원을 할 수 있고요. 이 얼음을 이용을 해서는 그럼 과거 먼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아니면 뭐 산불 기록이라든지 그런 모든 자료들을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통형 샘플을 빙하 코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시추를 빙하 코어를 얻기 전에 먼저 어디서 빙하를 시추할 건지 먼저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빙하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빙하가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더 탐사를 합니다. 딱 레이더 탐사를 하면 요렇게 그 레이더를 전파를 딱 보내서 돌아오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빙상 아래에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더 탐사 자료를 딱 얻으면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하나의 그 눈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잘 연속적으로 잘 쌓여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정해서 빙하 시추 지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린란드에서는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얻어내기도 했는데 그린란드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는 한 12만 년 정도의 과거 기후 데이터를 복원을 하게 됐고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설량이 낮고 그리고 굉장히 두터워서 아주 긴 데이터를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80만 년 정도의 기후 데이터를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빙하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눈이 연속적으로 내리고 다져져서 만든 아주 단단한 얼음을 아주 빙하라고 하면 면적이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거대한 지역을 빙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거워서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빙하가 흐르게 되는데요. 흘러서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다 위에 붕 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빙붕이라고 하고요.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리가 빙하 타고 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빙산을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빙하 코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그린란드 지역입니다. 그린란드 지역은 북반구 고위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렇게 섬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한 10배, 한반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섬입니다. 아주 이 섬의 한 80%가 이렇게 빙하로 덮여져 있고요. 평균 두께는 2km 이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300만 년 전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익숙한 것은 남극 빙하인데요. 남극 빙하는 남극에 위치한데 남이 66.5도 이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한반도 전체의 62배가 되고 여기 그린란드와 다르게 거의 대부분을 빙하로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8%가 빙하로 덮여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서쪽의 남극과 동쪽의 남극이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보게 되면 이 중간 사이에 산맥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맥에 따라서 아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남극은 좀 적설량이 많고 동남극은 좀 적설량이 좀 작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남극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다 위에 붕 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많이 녹는다라고 하는데 가장 급격하게 녹고 있는 지역이 서남극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빙하가 녹기도 하고 빙하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빙하가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녹는 지역이 서남극 지역입니다. 남극은 정말 극한 지역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추운 지역인데 바람도 셉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얀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평균 두께는 2km 이상 정도이고 이 남극의 빙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3천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빙하 현장에 다녀오게 됐는데요. 2022년도에 캐나다 로키 산맥에 한번 갔다 오고 2023년도에는 그린란드 국제 신부 빙하 시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딱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보게 되는 하나의 광경이었는데요. 그린란드의 빙하의 거의 정중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요.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임시적으로 들어간 곳이고 사람 살지 않는 곳이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일종의 작은 마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건물들도 저희가 지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고요. 화장실이든 그리고 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들고 와서 이렇게 만든 하나의 지역이고요. 실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는 2016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고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건 2023년도 여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빙하를 시추하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그린란드에서 빙하의 맨 상단부에서 맨 하단부까지 빙하를 시추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시추할 때는 2,550m의 길이의 빙하를 얻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 지역은 이게 그린란드 지도라고 하면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중앙이고요.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미군 공군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해발 고도가 2,720m 정도였는데 굉장히 고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고산병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경미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산병을 경험을 했고요. 저도 약간 경미한 고산병을 좀 겪게 됐었습니다. 아까 빙하가 흐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캠프에 가게 되면 굉장히 웃긴 표지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캠프 위치에서 중요 지역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판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내년 캠프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크가 있었었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 내년에 우리 캠프는 여기서부터 51m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빙하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에 1m 정도씩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느낄 정도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빙하 위에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료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상단의 경우는 직접 눈을 이렇게 파서 일일이 저희가 샘플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깊이는 한 2.5m 정도로 저희가 아주 깊은 방을 파서 삽으로 두 명이서 이렇게 쭉 파냈습니다. 파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샘플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최상단부터 계속 박아 넣어서 샘플을 얻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일반적인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워낙에 그냥 눈의 형태이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서 다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최상단은 이렇게 시료를 얻어냈고요. 그 말고 빙상에 한 10m 정도의 경우는 이런 하나의 작은 그 시추 기기를 이용을 해서 시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얻었던 것은 이러한 시추 기기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길이가 한 2,500m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500m 되는 것을 한 번에 뽑아내는 것은 아니고 한 1m에서 한 3m 정도의 그 빙하를 계속 뽑아내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추기기인데 이 시추기기를 빙상 아래로 한 1,000번 이상 아래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빙하를 시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통형 시추기기인데요. 여기 시추기기의 앞에 보면 칼날이 달려 있는데 이 시추기기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칼날이 빙하를 파쇄하는 형태로,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형태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파쇄하다 보면 빙하가 이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얻어보니 한 2,670m 길이의 빙하를 시추를 했고요. 시추를 끝냈었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암석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빙하가 존재하는 거는 육지 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빙하를 계속 시추하고 맨 끝단에는 그 빙하의 맨 하단인 그 육지의 암석 덩어리가 딸려오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 본 거는 아니고 지난 시추 현장에서 딸려온 암석 덩어리를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고 이번 현장에서는 아주 진흙탕이 이렇게 깔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빙하 코어를 딱 시추한 모습인데요. 딱 시추하고 났더니 시추 전문가들의 신발에 아주 엄청난 그 진흙이 이렇게 묻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670m 길이의 빙하 시추를 성공하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는 덴마크를 주도를 해서 12개국의 참여로 진행이 됐었고 대한민국도 이것에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걸로 과거에 우리 기후 데이터들을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 정도일까요? 우리 많은 언론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퍼센테이지고 정확하게는 42.4.6 ppm이라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하와이에서 제일 처음 1958년도에 제일 처음 측정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측정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작년에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24.6 ppm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의미하는 거는 공기 분자 100만 개를 딱 잡았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424개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그 숫자가 크니까 한번 좀 쉬운 단위로 하게 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비중은 0.04%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비중은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존재인데요.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다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구 밖에서 외부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단파의 형태로 들어오게 돼서 이때는 온실기체가 다 이게 통과시키고요. 그 반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시 지구 밖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장파의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온실기체가 너 나가지 마. 장파의 형태에 있는 에너지들을 다시 붙잡게 되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영상 15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한 영하 18도로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산화탄소 데이터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측정했던 당시 1958년도에는 315ppm이었는데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24.6ppm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 자료를 계속 보여주면서 인류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증가하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좀 대답하기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 중의 농도는 계속 자연적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4개의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기, 그리고 육상생물권, 그리고 바다, 그리고 직권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형태로 있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탄소 형태로 있는 거고 탄소가 조장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대기랑 바다랑도 반응을 하고 대기랑 육지랑도 반응하고 대기랑 땅이랑도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하는 결과물인데요. 근데 이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광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발생이 되지만 예를 들면 아까 바다에서도 CO2, 탄소를 보관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탄소가 보관이 돼서 심해에 보관될 수 있는데 심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뀔 수가 있는데 심해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활동의 영향을 정말 증가했냐라고 한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인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도 높아지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서는 굉장히 데이터로서는 한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류 활동으로 정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했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급격히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울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측정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완만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인류 활동에 의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자연적으로도 빨리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 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2100년으로 잡는데요. 그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2100년으로 잡는데 그럼 2100년대쯤 됐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큼 될까? 왜냐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로서는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한정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를 하지만 현재 지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래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복원을 하게 된 것은 위스키 한 잔 때문이었었습니다. 1965년도에 프랑스 과학자인 클로드 로리오스 박사님께서 남극 현장을 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너무 현장이 힘드니까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냥 좀 스트레스를 푸시겠는데 이때 위스키에다 얼음을 넣어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따라 얼음이 없어서 얼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 빙하 코어를 이렇게 술에 딱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딱 술에 집어넣었더니 얼음과 다르게 공기방울들이 뿜어 나오는 거를 보고 얼음이랑 다른데 뭐지? 하면서 여기에 그런 빙하에 과거 공기가 있나 보다라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그 이후로 실제로 실험실에 들어가서 빙하 안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는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과거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실제로 복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빙하 코어에는 과거 기체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거는 빙하 코어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빙하 코어의 표면에 이렇게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빈상에 어떻게 공기가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보게 되면 최상단은 눈이기 때문에 공간 사이가 있어서 대기가 이렇게 순환하다가 이렇게 확산이란 원리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의 한 50m 이하에는 과거 대기가 이렇게 포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에 50m 이상은 사실 공기가 없고요. 그 아래는 빙하 코어에 과거 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과거에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기에 이산화탄소의 데이터를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빙하 코어를 이용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80만 년 동안의 과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복원을 하게 됐는데요. 맨 위의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복원한 자료이고 아래쪽은 남극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 남극에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80ppm에서 280ppm을 왔다 갔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영향이 없었을 때 일종의 하나의 일종의 한계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바뀐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산화탄소는 424pp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랑 인류가 살지 않았던 그 시기랑 비교를 해보니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자료를 통해서 인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됨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기울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급격히 증가했던 시기를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니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약간 비스듬하게 흘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게 되면 지금은 정말 거의 90도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딱 비교해 보면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면 2100년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계속 미래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은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를 1850년도에서 1900년도 이 지구 온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벌써 거의 한 1도씨 이상 상승하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2100년도까지는 얼마큼 상승할까 해서 많은 시나리오들을 그렸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니 우리 절대 쓰지 마. 지금부터 절대 쓰지 말자라고 하면 한 1도씨에서 2도씨 정도로 머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야. 진짜 우리 그 미래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처럼 열심히 쓰자라고 하면 한 4.4도 정도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심각성을 알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3도씨, 4도씨 사이에서 머물지 않겠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암울한데 우리가 지금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의 시나리오이고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지구 평균 온도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면 지구가 점점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심각한 건 단순히 온도 상승 때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극심한 여름과 그리고 굉장한 폭우, 그리고 가뭄, 산불, 그리고 해양이 점점점 산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급격하게 수증기가 이게 증발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증발한 수증기가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이게 비의 형태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폭우가 되고 증발된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심한 가뭄 지역에서는 또 산불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지구가 따뜻해진다라는 건 단순히 온도가 따뜻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벤트들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부터 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기후변화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간 현장은 본래 여름에도 영하로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터운 피복을 입고 돌아다녔었는데요. 하루는 굉장히 따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있는 사무실에 가면 바깥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니터가 있는데요. 하루는 모니터를 보는데 영상 1.1도까지 올라간 걸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당시 2도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한번 빙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니 눈이 이렇게 표층에서 녹아서 녹은 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얼었던 현장 흔적들을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빙하가 눈이 따뜻한 온도 때문에 녹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빙하가 죽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관광지인 러셀 글라시어라는 현장에 한번 가게 됐는데요. 본래 빙하는 생성이 되고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빙하의 가장자리 지역에서는 본래 빙하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빙하가 깨지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현장에서 이렇게 빙하가 쑥 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이걸 본 다음에 사무실에 돌아갔더니 이 똑같은 지역에서 20년 전의 사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과 비교하면 한 사진상으로 봤었을 때 한 2배 정도의 크기 변화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그린란드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박사님과 질의응답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강연 자료 뒤에 있는 패들렛에 접속하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일부인 극지방의 빙하 코어만으로 어떻게 과거 지구 전체의 환경과 기후 등을 파악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산화탄소가 1년 미만이라는 기간 내에 전 지구적으로 잘 혼합되기 때문에 남극 빙하코어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 기온 변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남극 빙하코어로 얻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남극만 알 수 있고, 그래서 남극 같은 경우도 많은 빙하코어를 얻어서 온도 복원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빙하코어 말고 해양태적물이라든지 아니면 호수태적물 같은 걸로도 과거 온도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통계 처리를 이용해서 전 지구적인 온도 변화를 추정합니다. 네. 남극 얼음이 전부 녹으면 우리나라는 잠기나요? 그린란드 빙하코어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7m 상승하고요.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 57m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좀 서울의 대부분이 잠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부는 잠기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이 잠기는데 아마 서울이 좀 잠길 것 같아요. 빙하를 시추할 때 보통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빙하 시추기길, 예를 들면 제가 그린란드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빙하의 제일 위에서 아래로 시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깊이가
한 2,700m였는데 이거를 시추하는데 빙하 시추기기를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또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안정상 문제로 그린란드 여름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은 여기 지역이 아마 영하 60도 이하로 굉장히 추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니까 저희가 작업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5월 달부터 8월 달, 7월 8월까지 작업할 수 있는데 그 기간만 활용해서 저희가 2016년 여름에 시작해서 2023년도 여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고, 시추 기기를 한번 내리고 올리는데 깊어지면 질수록 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시추 기기를 보내고 올리는 데만 3시간 걸립니다. 예, 하단 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하루에 해봤자 한 2-3번밖에 시추 못합니다. 빙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느 시기에 이산화탄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빙하의 나이를 측정을 하는데요. 얼음과 이산화탄소 그 공기의 나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얼음의 나이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얼음의 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적인 온도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은 완전 뜨겁고 그리고 겨울은 이게 차갑고 이런 온도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온도 변화를 이용을 하면 1년씩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를 계절적인 그 온도 자료를 복원을 하게 되면 차가웠던 시기, 뜨거웠던 시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빙하의 1년씩을 끊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빙하의 나이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빙하의 나이를 알게 되면 데이터의 나이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빙하 안쪽에서 과거 동물들도 발견되나요? 미생물들은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고립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미생물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 그게 뭐 인체에 저희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빙하 코어에 있는 과거 미생물들을 복원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빙하를 시추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산이 발생됐던 시기들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발생을 한 걸 정확하게 아니까 화산이 언제 발생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빙하 코어에 들어있는 화산재를 이용해서 화산이 언제 발생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온도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온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과거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먼지 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통해서 대기가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빙하가 지구에 남긴 일기장 같은 거인데요. 미래의 일기장은 저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일기를 남기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